없는 폭염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온열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 시신 가방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음을 가득 채운 시신 가방은 원래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개발됐지만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차선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24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미국 남서부는 살인적인 불볕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기온은 이날 섭씨 46.6도를 기록했습니다. 화씨백 13도를 넘는 고온은 약 25일간 지속됐으며 이는 관측 역사상 최장기간입니다. 화씨 105도에 육박하는 도시도 텍사스 중부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동북부 지역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남 서부의 유명 관광지인 데스밸리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밸리 오브 파이어 주립공원 등에서는 최소 7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이킹을 즐기던 중 열사병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애리조나 화상센터에는 화상 환자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중 45명은 입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의료진은 여름철 화상 환자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면서 뜨거운 표면에 머무를 경우 10에서 15분 안에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사병 환자를 돕기 위한 응급처치용 시신 가방도 동원됐습니다. 시신 가방은 내부에 얼음을 잔뜩 넣어 온도를 낮춘 가방으로 원래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쓰이는 운반 도구입니다. 열사병 환자를 가방 안에 넣어 잠시 열을 식히는 사이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CNN은 원래 열사병 환자는 얼음이 가득 찬 욕조를 이용해 응급처치했으나 올해 여름은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신 가방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 가방은 기존 방식보다 2배 빨리 몸을 냉각시켜 열사병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한편 이상 고온에 시달리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럽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몰렸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던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낮 기온이 연일 40도 안팎을 기록하자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는 현재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기상협회는 7월 가장 뜨거운 달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서희교 가짜뉴스로 현직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부터 사직당국에 고발된 김어준이 이번에도 가짜뉴스로 법무부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잉크가 휘발됐다고 해명한 한동훈 장관에게 헛소리라고 평가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 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장관은 전날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중 일부가 백지 상태로 공개돼 논란이 되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김어준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영수증에서 식당 이름은 안 보이고 결제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라며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의혹 제기에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의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 것이라며 김 씨는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로 이미 고발당한 김어준,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법무부로부터 고발당한 순간 그의 구속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상근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운영되는 현행체제로는 조직 장악력, 업무 이해도, 책임의식 측면에서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선관위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근제 도입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최준규 보도부 기자입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팀은 위원회 상근제는 선거관리 업무의 양질적 확대,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원장 포함 3인의 상근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태스크포스 TF는 남내진 선관위원을 주축으로 사무처 직원 4명 등 전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상근제 도입 방안으로 위원장만 상근 위원장 포함 3명 위원 전원 9명 상근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인 상근 시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 상시적 의사결정은 물론 축조심의가 가능해져 선거 사무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3명의 상근 위원단은 3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서 지명한 인물 각 1명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호선 방식과 관련해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의 임기 6년 늘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했습니다. 권력 집중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고루 관여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TF는 차선책으로 국회 합의를 통해 선출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TF는 또 3인 상근제 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의 의사결정 영향력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부작용은 임기 제한, 상임위원 교대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위원회, 구시 군위원회의 상근제 도입에 대해선 중앙에 비해 상시 수행할 역할이 많지 않다며 중앙위원회의 도입 경과를 살펴보고 점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다 신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1963년 창설된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1명만 상근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60년의 오랜 인사 관행을 깨고 선관위가 움직인 것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쇄신 압박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찬스가 의혹이 불거진 주된 배경 중 하나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가 지목됐습니다. 중앙지역선관위원장을 각각 현직 대법관, 관할지역 법원장들이 비상근으로 맡다 보니 조직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판사 출신 인사는 현재 선관위원장직은 아무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이라며 사실상 바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연구 결과 공표와 함께 정치권의 상근제 도입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용판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 상근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 맞지 않는다며 정책 제안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는 위원회 비상임제란 제도적 공백을 활용해 조직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켰다며 중앙선관위를 시작으로 각 지역 선관위까지 빠르게 상근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UMC TV 보도부 최준규였습니다. 최근에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을 합성한 로맨스 스캠 피싱 사기 사건은 이처럼 SNS에서 연애할 것처럼 속여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극성스러울 만큼 다변화가 되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김애랑 기자가 이 피싱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도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이 지난 4월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난 80대 남성으로부터 총 283만 달러를 가로챈 플로리다 여성 피치스 스터고 씨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수개월을 SNS로 관계를 해오다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스터고에게 이 80대 남성은 총 62장의 총액수 283만 달러에 상당하는 개인 수표를 발행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로맨스 스캠의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이 신고되는 범죄라고 한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서울에 사는 34세의 직장인 L씨는 어느 날 자신의 SNS 채팅창에 미군이라며 미모의 여성이 말을 건네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모의 여군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본 L씨는
말을 건네 온 여성을 진짜 미 여군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지금은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이라고 소개한 뒤 조만간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갈 예정이라며 한국인과 대화를 하고 싶어 메시지를 보냈다는 미 여군의 말을 L씨는 감쪽같이 믿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모의 미 여군과 친구 사이가 됐던 L씨는 날이 갈수록 이 미군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급기야는 한국에 오면 사귀자는 약속까지 한 L씨는 이 여군이 한국에 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군이 한국에 가려면 미국 돈을 환전해야 한다며 환전 수수료를 보내주면 거액의 달러를 보낼 테니 환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환전 수수료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구글 기프트카드 1000만원어치를 구매해 기프트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L씨는 그때야 이 여군이 피싱 사기범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군은 그 이후로 대화창을 차단하고 사라져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케이스는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SNS에서 해외 파병군인 의사 등을 사칭해 친분을 쌓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국제사기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지방에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26일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는 지역 내 편의점을 방문해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울산에서도 최근 자신을 미국 여군이라고 소개한 사기꾼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옥동지구대는 이 같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종사자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피싱 사기 사례,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지역 내 편의점 54개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KUMC TV 김혜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지명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이 후보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라며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는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동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향에서 저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후보는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명 직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을 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은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상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지명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내정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지명 발표에는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방송장악 시도 언론 길들이기 의도라며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을 수렴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마침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공영방송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해 이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인 체제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김여재, 김현 상임위원과 5월 3일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회 3인 체제뿐입니다. 그러나 8월 23일 김여재, 김현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추천 몫인 김여재, 김현 상임위원회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등 추천 절차를 막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방통위 5인 체제 중 2명만 채우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 시간에는 문화일보에 지난 27일 실린 정치 카페 글인 허민 김어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치 카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아나운서입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4년 한국기자협회 제17대 총선보도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부터 문화일보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문화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정치부 선임기자를 거쳤으며 2017에는 서강언론인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문화일보 전임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짓은 어떻게 정치화하고 진실은 어떻게 쇠퇴하는가? 가짜뉴스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김어준 씨가 주장한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이 가짜뉴스로 확인되고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의원이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그의 오랜 가짜뉴스 행적과 괴담 음모론 유포 행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첫째, 가짜뉴스의 특징에 대해 가짜뉴스나 음모론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과학과 합리적 담론을 거부하며 전통과 과거를 소환하고 이견과 배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미치코 가쿠타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퓰리처상을 받은 비평가 가쿠타니는 음모론을 전체주의적 대중선동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봤다. 김 씨의 음모론이 바로 전체주의적 대중선동과 닮았다. 정치 사회적 주요 국면마다 보수를 몰아세우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지나갔다. 서희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그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말했다. 금세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사과는 없었다. 합리적 담론거부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같은 유튜브에서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라고 선동했다. 평판 있는 주류 과학자들이 제시한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거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행위다. 2017년 4월 김 씨가 제작한 영화 더 플랜을 통해 그는 문재인 후보가 낙선했던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부정 개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음모론은 2018년 4월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에서 극에 이르렀다. 김 씨는 이 영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의한 세월호 고해 침몰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랜 수사와 조사 끝에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제작비 9억 원을 투자한 그날 바다는 44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 씨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받았다. 둘째, 교주냐 장사꾼이냐. 가짜뉴스나 괴담은 객관적 진실에 헌신하지 않는다. 음모론은 늘 최악의 것을 상정하고 대중은 언제나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하고 교활하게 언어를 무기화하고 이견을 억압하며 편견에 뿌리를 둔 증오감정에 불을 붙여 군중심리를 장악하는 것. 괴담 유포의 역사에서 확인되는 김어준식 성공 공식이다. 이 공식을 통해 김 씨는 정치적 우회로 대신 곧바로 국민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음모론은 상대를 악마화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신의 선동적 언어에 대해 증오와 혐오와 경멸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고 토로한 일이 있다. 상대를 깨부수고 정적을 파괴하고 라이벌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 음모론은 우리 편을 우상화한다. 가족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십자가를 진 예수 황교익로 묘사하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투를 치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순신 장군 최백은에 비유하는 것 등이 그렇다. 김 씨는 자신의 책 닥치고 정치 첫 문장에
이게 다 조국 덕이다라며 조국 예찬론을 폈다. 이런 김어준을 뭐라 불러야 할까?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김 씨가 부정확한 사실로 증오와 혐오를 선동하면서 언론 권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책의 이름을 정치 무당 김어준이라 지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해서 패거리 정치와 반지성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김어준의 음모론에 빠지게 한다고 진단했다. 기자가 관찰한 김 씨는 음모론에 밝으면서도 계산에도 능한 상업주의자다. 겉은 교주이나 속사람은 장사꾼이다. 가끔은 막스 베버가 경멸했던 불모의 흥분 상태에 빠진 소명으로서의 정치섬의 업자로도 보인다. 김어준 음모론은 보편적 사실을 부인하는 신자파의 상대주의 혹은 해체주의와 관련이 있다. 68혁명 이후 풍미하던 신자파 이념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소멸하기 시작하지만 이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재포장돼 전 세계로 퍼졌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의 붕괴에 갈 길 잃은 국내 좌파 진영의 도피처가 됐다.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이 사조로 옮겨탔다. 한국의 진보가 지적 파산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객관적 사실과 절대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에서는 괴담과 선정성을 사고 파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군중 심리를 움직이는 교주, 편견과 증오를 선동하는 무당들, 그리고 이성을 헌납한 맹신도가 광장을 지배했다. 진보로 포장된 정치 장사꾼들이 담론을 독점했다. 그런 지적 풍토 속에서 진실이 설 자리는 없었다. 공식 서사는 붕괴됐고 괴담은 대한사실이란 이름으로 번졌다. 앤 애플바움이 2017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처럼 놀라울 정도로 레닌의 방식을 도입해 타협을 거부하고 특정 집단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승격시키며 상대에 대해 악의에 찬 공격을 가하는 유사 전체주의 모습이다. 진보 정치권에는 김어준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파문을 일으켰고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문정부 때 지상파 방송의 보도국장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딱 보면 100만 명이라고 거짓을 늘어났다. 가짜뉴스는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돼 있는 팬덤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증폭됐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당원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허구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썼다. 셋째, 거짓이 지탱하는 삶. 나는 잘생겼다. 크하하 닥치고 정치 마지막 문장 나던 김어준. 대체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거짓에 의지해서 많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들이 없지 않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비극을 겪는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명성과 돈과 권력을 거머쥐고 희극적 인생을 걷는 김 씨에게 해당할 말은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김 씨가 어느 날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해도 진실이 건강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당장은. 허민 기자는 위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예정된 전쟁. 이재명 소환은 예정된 전쟁임. 의원 당선 당권 장악 당원 개정으로 방탄 장치를 마련한 것은 예정된 전쟁 대비 차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당론화하면서 대통령 부인 사법 리스크로 맞불 작전. 둘째, 정치 분화.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대선 때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도 반납해야. 이는 분당 가능성을 높임. 이미 친문주도 신당 창당 시나리오도 나옴. 셋째, 전쟁할 결심. 이 대표 관련 형사사법 절차는 국정사정 동력의 역학관계, 여당의 전국 주도력, 민심의 향배 등으로부터 영향받을 것, 추석 민심이 특히 중요. 친명은 정권교체, 불발 개파 괴멸 위기감의 결사항전을 결심. 이상은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의 정치 카페에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